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제2공화국의 마지막 가기. 5월 18일 현재 박정희의 쿠데타를 무효화할 수 있는 유일한 무력은 이한림 사령관이 지휘하는 야전군이었다. 서울로 진입한 3,600명의 쿠데타군을 진압하는 데는 야전군 1개 사단만 동원하면 충분했다. 20개 전투사단을 보유한 1군 사령관으로서는 적법한 진압명령만 내려오면 작전은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런 진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 사람, 즉 장면 총리, 윤보선 대통령, 맥그루더 미 8군 사령관의 주저와 포기였다. 17일 오후 이한림은 박정희에게 나는 쿠데타를 묵인한다. 그러니 너도 1군에 간섭하지 말라고 전달했지만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가는 측의 입장에서는 권력의 공유와 분점을 허용할 수 없었다. 1군이 독립된 권력으로서 존재하는 한 쿠데타군은 미군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항상 진압의 위협을 느껴야 할 처지였다. 1군 사령부 안에서 숨을 죽이고 사태를 관찰하고 있던 혁명 주체 세력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다급했다. 작전처 조창대 중령을 비롯한 이종근, 심의섭, 박용기 중령은 육사 8기 동기생으로서 다른 5명의 장교들을 포섭해둔 상태였다. 실병력을 지휘하지 않는 참모 장교들이라 결정적 병력 동원을 할 수는 없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한림 사령관을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5.16 혁명 방송이 나가자 1군 사령부의 장교들 분위기는 대체로 혁명 지지 쪽이었다. 정보처 소속 박용기 중령은 16일 오전 엄병길 중령을 데리고 헌병부장 박태원 대령을 찾아갔다. 박 대령은 혁명에 협조하겠다고 즉석에서 승낙했다. 1군 사령부와 사령관의 안전을 책임진 지휘관의 포섭에 성공함으로써 이한림 체포작전은 반쯤 성공한 셈이었다. 조창대, 박용기 중령 등은 이한림의 전화를 감청한 요지를 계속해서 보고받고 있었다. 이한림의 회고록 기록과는 달리 박용기의 기록에 따르면 박정희는 16일 오전 10시쯤 처음으로 이한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때 이한림은 박정희에게 넌 빨갱이가 아닌가, 즉시 동원한 부대를 원대 복귀시켜라 고 소리쳤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3시쯤 박정희는 다시 이한림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때도 이한림은 박정희의 협조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하고는 나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혁명이 성공할 수 없으니 부대를 원대 복귀시켜라 라고 말하더란 것이다. 1군 부사령관 윤춘근 소장, 정보처장 이소동 준장은 쿠데타를 진압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17일에 들어서니 이한림 사령관이 육사 교장일 때 배출시킨 정규 육사 출신 대위들을 중심으로 하여 1개 중대 병력을 편성, 사령부 경비에 투입할 것이라는 첩보가 주체 장교들에게 들어왔다. 조창대, 박용기 중령은 사령관 주변의 방어가 굳혀지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게 됐다. 오후 6시 이들 혁명파 장교들은 6번으로 전화를 걸어 1군과의 연락책 역할을 하고 있던 오치성 대령에게 이한림 체포작전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오치성은 박정희 소장과 협의한 뒤 좋다는 통보를 했다. 조창대, 박용기 중령 등은 18일 새벽에 덮치기로 했다. 그 전에 손을 써야 할 부분이 있었다. 이들은 우선 사령관의 관사를 경비하고 있는 헌병들을 철수시켜줄 것을 박태원 헌병부장에게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혁명파에 합류한 심리전 참모 허순호 대령으로부터는 1개 중대를 지원받아 관사의 외곽을 포위하기로 했다. 이한림을 체포한 뒤 서울로 데리고 갈 지프도 준비하고 운전은 혁명파인 엄병길 중령이 맡기로 했다. 18일 새벽 6시 조창대, 박용기 중령과 안찬희, 김수만 대위는 사령관 관사로 갔다. 경비 헌병들이 연락을 받지 못했는지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이었다. 박태원 헌병부장에게 연락을 하니 박 대령이 달려왔다. 무사히 통과한 혁명파 장교들은 사령관실에 붙은 부속실에 들어갔다. 전속 부관은 박준병 대위였다. 박 대위에게 사령관실로 안내하게 했다. 그때 이한림은 참모장 황헌친 소장, 군수참모 박원근 준장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다. 박 대위가 나가고 문을 닫자 박용기 일행은 허리춤 속에 찔러 넣은 권총을 빼들었다. 사령관님, 서울로 모시겠습니다. 박정희가 나를 데려오라고 했어. 잠시 생각에 잠긴 이한림은 박 대위를 부르더니 서울 가야겠다, 차를 준비시켜라고 명령했다. 박용기 중령은 이때 헌병 중위로 위장하고 있었다. 이한림 사령관을 호송하는 차는 2대였다.
차 앞에서 박용기 중령이 이한님의 무장을 해제하려 하자 이한님은 화를 내며 항장도 무기는 빼앗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 부하가 아니냐 라고 소리쳤다. 분위기가 살벌해지자 중재에 나선 박원근 준장이 제게 주십시오 라며 끼어들어 권총의 실탄을 제거한 뒤 사령관에게 빈 총을 돌려주었다. 선두의 3쿼터엔 완전 무장한 1개 분대의 헌병이 타고 이한님은 자신의 지프에 탔다. 운전은 엄병길 중령, 이한님은 운전석 옆자리, 뒤에는 감시역으로 안찬희 대위가 탔다. 이때 박준병 전속부관도 동승했다. 두 대가 공관문을 나설 때 일군 사령관 수석 고문관인 자브란스키 준장이 탄 차가 도착하고 있었다. 3쿼터에 타고 있던 호송 책임자 박용기가 차를 세우게 하고 고문관과 사령관이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줬다. 원래 호송 루트는 원주, 횡성, 양평, 양수리 쪽이었으나 양평에 주둔한 구사단이 이한님 중장편이라는 첩보가 있어 원주, 여주, 이천, 천호동, 6번으로 변경했다. 이천을 지날 때 L-19 경비행기가 상공에 나타나 호송차를 따랐다. 이원엽 육군 항공대장으로부터 이한님 장군을 호송하니 경호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한 6본 비행대장 김원호 중령이 조종하는 비행기였다. 이한님 중장을 태운 지프와 호송차는 오전 11시 30분쯤 덕수궁으로 들어갔다. 입구에서 전속부관 박대위는 내리도록 했다. 박용기가 보니 덕수궁에는 공수부대원들이 많이 집합해 있는데 박정희 소장도 눈에 띄었다. 박 소장은 박용기에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수고했다는 뜻을 보냈다. 덕수궁 중화전 앞들에 지프가 섰다. 박용기는 이한님을 공수부대원에게 인계했다. 이한님은 전속 부관을 좀 만나게 해다오 라고 부탁했다. 이한님은 박준병 부관에게 가족에게 걱정 말라고 전하라 라고 지시했다. 공수부대원들은 이한님 중장을 인수받자 아주 살벌하게 대했다. 젊은 대위가 다짜고짜 이한님의 볼에다가 권총을 찔러 대놓고는 이한님의 빈 권총과 혁대를 빼앗았다. 대위는 저 계단으로 올라가라고 반말로 명령했다. 이한님은 중화전의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지금부터 사형을 집행하겠으니 똑바로 자세를 취하시오. 대위는 소리치더니 권총의 실탄을 장전하고는 사격 자세를 취하는 것이었다. 이한님은 자신을 향한 총구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죽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이한님 1군 사령관은 덕수군 중화전 계단에 자신을 세워놓고 권총을 겨누고 있는 공수단 대위를 향해서 덕수궁이 쩡쩡 울릴 정도로 고함을 쳤다. 야 이 개자식들아, 역사의 무서움을 모르는 무식한 놈들아, 쏴라.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던 대위는 놀이새를 당겼다가 놓으면서 실탄을 장전하더니 다시 조준을 했다. 이한님은 기다리는 총탄이 안 날라오자 다시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야 이 새끼들아, 탐욕의 개자식들아, 빨리 쏴라. 대위는 동요하는 빛을 보이더니 계단을 올라왔다. 왜 안 쏘는 거야, 이 시시한 놈들아. 대위는 풀이 꺾인 표정을 짓더니 이한님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더니 중화전의 문을 열고는 들어가십시오 라고 공손하게 대했다. 천주교 신자인 이한님은 안으로 들어가 나무 의자에 앉자마자 묵주를 꺼내 기도를 드렸다. 그는 속으로 박정희, 김종필 집단은 야만인 중에서도 야만인들의 집단이구나 하는 증오심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5월 18일 오전 이한님이 덕수궁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던 그 시간대에 육사 생도들이 청량리에서 종로를 따라 행진하고 있었다. 그 전에 생도대장 김익권 준장은 6번으로 전화를 걸어 연금된 강영훈 교장과 통화를 했던 것이다. 김 준장이 빨리 결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강 교장은 알아서 하시오 라고 했다. 마음속으로는 혁명을 지지하고 있던 김 준장은 알겠습니다.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18일 아침 김익권 준장은 예복 차림의 생도들을 트럭에 태워 청량리로 데리고 나왔다. 그곳에서 하차한 생도들이 시청을 향해서 행진에 들어가자 연도의 시민들은 박수를 쳤다. 정규 육사 1기인 이상훈, 전두환 대위도 이 대열을 따라갔다. 이상훈은 걸어가면서 시민들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다. 한 사람이 박수를 치면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산됐다. 혁명을 지지해서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화려한 예복을 입은 생도들의 씩씩한 행진이 멋지게 보여서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쨌든 육사 생도들의 신의 행진은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텔레비전 방송이 없던 시절이라 이 시가 행진의 시청각적 효과는 더욱 극적이었다. 박정희는 장도영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겸 계엄사령관을 찾아가 지금 육사 생도들이 행진하여 오고 있으니 각하께서 격려 훈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했다. 장도영은 나는 전혀 모르는 행진이고 혁명은 당신이 주도했으니
당신의 생각대로 훈시하슈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이미 각하께서 중책을 맡으셨으니 꼭 훈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간청했다. 장도영은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사관 생도들에게 훈시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 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단상에 오른 장도영은 이런 요지에 연설을 했다. 이번 우리 군의 행동은 애국 애족의 일념에서 취한 것이다. 이 혁명은 저 1919년의 3.1운동 때로부터 거족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민족이 투쟁해온 민족 민주주의 혁명 과정의 일환이다. 이런 연설을 하고 나니 장도영은 저절로 이 군사 행동이 진정으로 그런 결실을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장도영의 연설에 이어 4학년인 정재문 연대장 생도가 선언문을 낭독했다. 4.19 이후에 등장한 정치 브로커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이 땅을 도색해 놓았는가? 저 길가에 뛰노는 삼척동자에게 물어보라. 자유당과 무슨 차이가 있었더냐고. 권력에 굶주린 민주당은, 한없이 무기력한 민주당은, 치안에 한없이 무력한 저들은 붉은 간첩들을 마구 수입해 놓았다. 국민의 군대는 이런 식의 민주주의 그 자체를 더 이상 연명시킬 수 없다는 엄숙한 결의로서 고개를 들고야 말았다. 훈시를 마친 뒤 지프를 타고 6번으로 돌아오는 장도영 의장에게 덕수궁 앞에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다. 장도영은 비로소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6번에 돌아온 장도영이 집무실로 들어서니 낯이 익은 도널드 위터커가 기다리고 있었다. 위터커는 미군 정보장교 출신인데 장면 총리의 정치 고문으로 있었다. 위터커는 마침내 장면 총리의 거처를 알려주는 것이었다. 장도영은 해화동 카르멜 수녀원으로 갔다. 장면은 자신의 수기에서 18일에 사임을 결심한 것은 17일경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쿠데타를 지지한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썼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는 한 자기들은 별 도리가 없다는 태도였다는 것이다. 카르멜 수녀원 신마리아 수녀의 증언에 따르면 17일 오후 경향신문 사장 한창우가 카르멜 수녀원을 찾아왔다고 한다. 심 수녀는 박사님이 안 계신다고 잡아댔으나 한 사장은 운전기사한테서 다 들었으니 꼭 만나 뵙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심수녀는 장면 총리의 허락을 받아 한창우를 안내했다. 장도영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수녀원에서 만난 장면 총리가 극히 냉랭하게 나를 대하기는 했으나 언성을 높여 질책이나 욕설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장도영은 상황을 보고하고 이제는 나오셔서 잘 수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장면은 침통한 얼굴로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드디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작은 목소리로 알았어 라고 하더란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심수녀의 증언은 다르다. 저는 장 박사님이 그토록 대로하신 것을 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장도영 씨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꾸짖으시는데 곁에 서 있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왜 쿠데타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위 보고를 했느냐고 꾸지람을 하시며 도대체 이 나라와 결의를 어떤 지경에 빠뜨리고 싶어서 그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수녀는 수도원을 나서던 장면의 뒷모습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람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분은 성인의 대열에 끼어도 결코 모자람이 없을 그런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도영은 장면 총리를 데리고 중앙청으로 갔다. 이곳에서 장면 총리는 이미 존재하지도 않은 제2공화국의 마지막 가기를 주재했다. 선포된 비상계엄령의 추인과 내각 총사퇴를 의결한 장면 총리는 의결서를 가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위해 청와대로 올라갔다. 장도영은 6번으로 돌아와서는 집무실 부속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고 한다. 그는 내가 어쩌다가 이다지도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단 말인가 하고 괴로워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사권, 5.16의 24시, 김종필과 맥그루더의 단판. 5월 18일은 박정희의 쿠데타가 성공의 문턱을 확실하게 넘은 날이었다. 1군 사령관 이한림 중장의 체포 압송, 육사생도들의 혁명 지지 가두행진, 그리고 장면의 출연과 내각 총사퇴 의결이 이날 하루 동안에 이뤄졌다. 한 줌도 안 되는 쿠데타군을 진압할 기회만 보고 있던 미 8군 사령관 맥그루더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칼자루를 빼앗겨버린 것이다. 박정희와 맥그루더의 대화는 이날부터 탐색 단계로 접어든다. 대화나 협상은 어차피 힘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날부터는 미군 측이 오히려 초조한 모습을 보인다. 이날 아침 김정열 전 국방장관은 미군이 쿠데타군을 진압하려고 한다는 뒤늦은 정보를 듣고는 매그루더와 사이가 좋은 자신이 한미 간의 난제를 풀어보려고 나선다. 그는 박정희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던 박태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매그루더를 만나러 간다고 알린 다음 용산 8군 사령부로 들어갔다. 사령관 매그루더와 부사령관 멜로이 장군이 이례적으로 현관까지 나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군 측이 상당히 다급한 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사람은 사령관 집무실로 들어가 앉았다. 매그루더는 박정희는 지금은 내색을 안고 있지만 언젠가는 공산주의자로서의 본색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말부터 꺼냈다. 김정열은 일본 육사 후배인 박정희 소장이 군내 남로당 조직원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자신이 나서서 구명운동을 벌인 과정을 설명해주면서 안심시키려고 했다. 김정열은 매그루더에게 박정희를 만나보라고 했다. 매그루더는 이미 김정열에게 우리는 장도영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그래서 직접 군사혁명위원회 부의장인 실력자를 만나보라고 권한 것이다. 김정열은 자신이 그 요담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매그루더는 박정희 장군을 만나면 잡아간 이한림 장군을 석방해 줄 것을 부탁해 주시오 라고 했다. 김정열은 박정희를 만나서 매그루더의 뜻을 전했다. 박정희는 매그루더와의 요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이한림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형님, 이한림과 나는 만군 동기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로서는 석방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당시 매그루더의 정치 담당 보좌관은 짐 하우스먼 중령이었다. 국군 창설의 주요한 역할을 하여 한국군 상층부와 친했던 그는 5월 18일 귀한 손님을 맞았다. 박정희 소장이 강문봉 예비역 중장을 데리고 용산 8군 사령부 안에 있는 그의 집에 나타난 것이다. 강문봉은 만주군관학교에서는 박정희의 후배였으나 광복 후 군사영어학교에 먼저 들어온 덕택에 자유당 시절에 벌써 2군 사령관을 지낼 정도로 빨리 승진했다. 육군 특무부대장 김창룡 암살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4.19 직후에 출감했었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자 박정희는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으나 기름이 떨어져 불이 붙지 않았다. 하우스번의 아들 지미가 재빨리 라이터 기름을 갖고 와서 라이터에 부었다. 그러는 사이 박정희는 한때의 상관 강문봉의 무릎을 만지면서 강장군 같은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어야 하는 건데 라고 했다. 박정희는 혁명위원회에는 하우스만 당신의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 이 혁명은 당신의 혁명이요 라고 말했다. 물론 강문봉이 통역했다. 이때 전화가 걸려왔다. 하우스먼이 전화기를 들었다. 혁명위원회의 어느 장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박 장군께서 당신네 집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귀하의 댁에 머물 동안 박 장군의 신변 안전을 부탁한다. 하우스먼은 버럭 화를 냈다. 전화기를 놓고 돌아서니 박정희가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라이터를 켰는데 불길이 확 치솟았다. 지미가 라이터 기름을 너무 많이 부어 라이터 외부로 흘러나온 기름에까지 불이 붙은 것이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박정희는 어렵게 입을 뗐다. 나는 여순 반란 사건 토벌 작전에 참여하고 서울로 돌아온 직후 체포되었는데 사실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하우스먼은 여기서 박정희의 말을 막았다고 한다. 한국의 실질적 지도자가 되어 있는 분으로 하여금 스스로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에 대하여 말하도록 한다는 것. 더구나 그런 말을 무릎을 맞대고 듣는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하우스먼의 딸이 내어온 얼음 조각이 담긴 콜라에 입도 갖다 대지 않고 잠자코 있었다. 얼음이 녹아 콜라가 멀겋게 되도록 내버려두고 있던 박정희는 하우스먼 씨, 나를 위해 워싱턴에 좀 갔다 오지 않겠소? 라고 했다. 하우스먼은 방으로 들어가 미국행 비행기표를 갖고 오더니 박정희에게 보여주었다. 바로 다음날 하우스먼은 아내와 함께 휴가 겸 출장을 가기로 되어 있었다. 박정희는 덤덤하게 고맙소 라고 했다. 워싱턴에 도착한 하우스먼은 미 합참의장 램 리처를 독대하여 박정희 장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군사정권의 성격에 대한 분석과 예견을 털어놓았다. 5월 18일 미국 중앙정보국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한국 사태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올렸다. 이 보고서에서 CIA는 박정희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정희가 공산주의자라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한국전쟁 때 복직됐고 그 뒤로는 공산주의자들과의 관계를 재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CIA는 쿠데타가 성공한 요인으로서 어떤 조항도 존재하지 않았고
국민들은 무관심했으며 장면 총리의 저항 포기, 장도영의 이중 행동, 윤보선 대통령의 타협적 태도와 이에 기인한 합헌적인 정권 이양, 이에 따른 군사정권의 정통성 강화를 꼽았다. 이 보고서는 또 만약 군사정부가 일찍 민간정부의 정권을 이양하면 이승만 정부에 참여했던 극우 세력이 복귀하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군사정부는 경제 문제에 대한 계획이 없고 경제 전문가도 없기 때문에 전 정권의 관료들을 계속 등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8일 미 국무부 보울주차관은 한국의 정변은 반미 정권의 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은 신정권을 승인할 것이다. 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날 맥그루더 사령관은 정보장교 몰대위를 김종필 중령에게 보내 한번 만나자는 통보를 해왔다. 미군 대장이 한국군 중령을 대화 상대로 지명한 것은 5.16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달라진 한미 간의 역학관계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5.16) 군사혁명 이후 최초의 의미 있는 한미 간 대화는 5월 19일 오전에 미 8군 사령관실에서 있었다. 5월 16일자로 중령에 복귀한 김종필은 사복 차림으로 간다는 조건을 붙여 이 요담에 동의했다. 맥그루더는 멜로이 부사령관을 배석시켰다. 통역을 두고 진행된 이날의 요담은 군인들의 대화답게 직설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김종필 전 총리의 기억에 따르면 맥그루더와의 대화는 대강 이러했다고 한다. 맥그루더는 손님을 앉혀놓고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노기를 띠고 말했다. 맥그루더, 귀하들은 우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마이어 협정을 위반했다. 귀하는 지금 돌아가서 보스에게 전하라. 16일 이전 상태로 부대를 돌리면 불문에 붙이겠지만 불응하면 그대로 둘 수 없다. 김종필, 사령관이 대전협정을 고집한다면 좋다. 우리 요구도 들어줘야 한다. 혁명을 인정하라. 맥그루더, 그것은 둘째 문제다. 귀하들은 나의 권한을 무시했고 작전 지휘권을 문랑케 했다. 김종필, 그러니까 혁명 아닌가? 혁명할 때 미리 찾아가서 지금부터 부대를 출동시키겠습니다 하고 신고하고 하는 데도 있나? 맥그루더, 마이어 협정을 위반하고 나의 군 지휘권을 침해한 사실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쿠데타 군은 즉시 원대 복귀하라. 김종필, 그러면 우리더러 혁명을 포기하란 말인가? 영원히 반란군 상태로 있으란 말인가? 맥그루더, 여러 말 말고 원대 복귀시켜. 김종필, 이런 분위기에서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 회담을 더 계속할 이유가 없다. 김종필이 방을 나가려고 하니까 멜로이 부사령관이 말렸다. 그는 미스터 킴, 우리는 아직 본론에 들어가지 않았소 라고 하더란 것이다. 김종필은 자리에 다시 앉으면서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맥그루더 사령관께서 저렇게 화가 나 계시니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일개 중령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에는 80노인도 10살짜리 손자한테서 배울 것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라고 해주시오. 맥그루더는 김종필과 비로소 대자했다. 그는 왜 혁명이 필요했어라고 물었다. 이렇게 해서 대장과 중령 사이의 대화가 풀리기 시작했다. 첫날 대화는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김종필은 돌아와서 박정희에게 보고했다. 다음날인 5월 20일 맥그루더는 다시 김종필과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 이날 회담에서 한미 간의 타협점이 모색됐다. 김종필은 혁명군을 원대 복귀시키는 조건으로 서울을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방어할 수도방위 사령부를 신설하고 이를 혁명위원회 직속으로 둘 것을 제안했다. 김정열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자신의 주선에 의한 맥그루더 박정희 회담도 5월 23일에 열렸다고 한다. 박정희는 이수영 외무차관을 통역으로 데리고 맥그루더를 찾아가 3시간 이상 회담했다고 한다. 돌아온 박정희는 아주 밝은 표정이었고 우리는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길게 했다고 말하더란 것이다. 5월 25일 세 번째 맥그루더 김종필 회담에서 한미 간의 갈등을 마무리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날의 회담 기록은 남아있다. 맥그루더 대장의 집무실에 있었던 이 요담에는 미군 측에서는 맥그루더, 멜로이 부사령관, 미 8군 정보청무 콘 대령, 통역관 한상국 중령, 레이놀즈 소령, 존 에치, 정보장교 몰대위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대화록이 중요한 것은 5.16 전후의 사정을 보여주는 당시의 유일한 공식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 뒤에 만들어진 기록이 미화, 왜곡, 축소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것과는 달리 이 자료는 한미 간의 공동 기록에 의하여 보존됐기 때문에 정확성이 보증되고 있다.
이 회담에서 5.16 혁명의 기획자 김종필 중령이 길게 설명하는 혁명의 과정과 동기도 그런 점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김종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진정한 목적을 맥그루더 장군에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여 오해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현직에서 강제 전역당할 때도 맥그루더 사령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거사 계획이 탄로날 것이라는 판단에 도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벌인 정군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귀하는 한국군의 고급 장성들과 매우 친밀하였습니다만 이들은 하급 장교들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한 분들이었습니다. 둘째, 4월 혁명 이후 육군에서는 군부를 숙정해야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이 공산화와 쿠데타를 막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군 내부에는 상호 반목하는 많은 파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급 장교들은 고급 장성들의 부패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컨대 어느 중장은 280만 환을 축제했고 부하 장교의 부인과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하급 장교들이 상관들을 존경할 수 있었겠습니까? 1960년 3월 15일 선거에서 고급 장교들은 부정선거를 위해서 2억 환의 자금을 받아 선거에 쓰지도 않고 착복했습니다. 우리 군은 표면적으로는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그 이면은 부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북한군 하급 장교들은 사병들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높이고 정신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급 장교들의 이런 솔선수범은 하사관들의 생활태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리 장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단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군대는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급 장성들의 집과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들의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불평분자로 몰았습니다. 맥그루더 사령관이 박정희 소장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된 것이 이 무렵이었습니다. 박정희 장군을 배후 조종자로 지목했으니까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급 장교들이 박정희 소장을 좋아한 이유는 그의 정직, 청렴성, 그리고 이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혁명에는 250명의 장교와 3,500명의 사병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일념은 나라를 구하고 부패를 청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부정축제를 하면서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방관해온 정치인들입니다. 우리는 혁명 이후 정부를 민간인들에게 이양할 것이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목적이 맥그루더 사령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우리와 맥그루더 사령관 사이에는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하고자 합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첫 내각. 김종필 중령의 설명에 대하여 맥그루더 미 8군 사령관은 이런 입장을 밝혔다. 맥그루더, 신정부가 공포한 목표에 대하여 본인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방법이 다릅니다. 이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견 차이는 속도에 있습니다. 귀하의 방법은 좀 성급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전쟁 당시 훌륭한 통솔력을 발휘했던 선배 장교들을 잃게 됩니다. 새로 등장한 장교들은 깨끗하기는 하겠지만 전투 지휘 경험이 적습니다. 본인은 군인입니다. 북으로부터의 침략이나 국내 공산 세력의 전복 활동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입니다. 이것을 알면 본인이 취한 모든 행동을 이해할 겁니다. 혁명군이 본인의 이런 방어 임무를 위태롭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본인의 동의 없이 나의 작전 통제권 하에 있는 부대들을 출동시켰습니다. 둘째, 그들은 지휘관에게 불복하고 혁명군에게 충성하는 장교단을 포섭하였습니다. 셋째, 그들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고급 장성들을 해임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혁명군이 본인의 한국 방어 능력을 회복시켜준다면 그 범위 안에서 혁명군에 반대하지 않고 신정부와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출동부대의 원대 복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국군 고위층의 인사에 대한 본인의 동의권입니다. 이 권한을 박탈당한 상태에서는 어떤 한국군 장교도 본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한림 장군처럼 체포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지휘관들에게는 본인이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귀하도 한국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다시피 강력한 경제력 없이는 강력한 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미국의 원조, 특히 군원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미국이 원하는 목적을 귀국이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원조액이 책정될 것입니다. 이틀 전 본인이 박정희 소장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공동 성명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박 장군이 마음대로 일선 부대를 동원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는 약간의 작전 통제권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군 인사에 대해서 본인과 협의해준다면 본인은 약 50%에서 60%의 통제권을 가진 셈이 됩니다. 해임된 고급 장교들이 원직에 복귀한다면 본인은 100%의 통제권을 가진 셈이 됩니다. 김종필. 만사는 귀하가 혁명과 신정부를 승인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은 이번 혁명으로 미국 사람들의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독립을 도왔고 물질과 생명을 바쳤습니다. 혁명파 장교들은 미국의 각종 학교에 유학하여 민주주의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혁명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면 주었지 손상시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는 미국이 이번 혁명을 자랑스럽게 여길 날이 있을 겁니다. 이 회담 직후 맥그루더 사령관이 미 합참의장 랩리처에게 올린 전문에 김종필 중령을 평하는 대목이 있다. 김종필은 4월 혁명 직후 선배 장교들의 퇴진을 요구했던 청년 장교들의 지도자였다. 그는 16명의 장교들을 조정하여 최영희 육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장본인이었다. 나는 김종필을 군에서 추방하려고 지난 한 해 줄곧 애써왔는데 그가 선동의 1인자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오늘 사복을 입고 왔지만 중령으로 복직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김종필은 어제 만약 내가 혁명을 진압하는데 작전 지휘권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나와 박정희가 합의한 성명서 초안이 최고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알려왔다. 맥그루더와 김종필의 세 번째 회담 바로 다음날 한 미군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하나,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유엔군 사령관에게 모든 작전 지휘권을 복귀시켰음을 자해 성명하며 유엔군 총사령관은 공산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함에 있어서만 작전 지휘권을 행사한다. 둘, 유엔군 총사령관은 현재 서울 시내에서 근무 중인 제1해병여단 및 제6군단 포병단의 원대 복귀를 지시했다. 이는 전에 수행하던 전선방어 군사력을 복귀시키기 위함이다. 셋, 유엔군 총사령관은 제34단, 제33사단, 제1공수전투단 및 전방부대로부터 추가적인 5개 헌병중대를 국가재건 최고회의 통제하에 둔다. 1961년 5월 26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장도영, 유엔군 총사령관 맥그루더. 이 성명서는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 지휘권 범위 중에서 국내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의 한국 방어란 대목을 삭제하여 오로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방어로 한정시켰다. 유엔군 사령관이 국내 문제에 개입하여 한국군을 동원하는 길을 차단한 것이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5.16 혁명을 추인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군심이었다. 5.16 주체 세력뿐 아니라 한국군 전체의 여론이 장면 정부 반대, 혁명 지지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압 명령이 내려가더라도 제대로 시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의 쿠데타를 지지한 것은 정치 성향이 강한 장교들뿐이 아니었다. 정치엔 무관심하고 전투에만 관심이 있는 최명신 5사단장 같은 장군도 적극적인 혁명파가 됐다. 미군이 혁명군에 대한 진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도 포천에 주둔하던 5사단의 2개 전투연대가 18일 오전에 혁명 지지를 선언하면서 서울로 들어온 때문이었다. 5월 16일 이한림 1군 사령관은 최명신 준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 출동 금지를 지시했는데 최명신은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군사령관 각하, 야전군은 당신의 개인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좋아할 사람은 김일성뿐입니다. 다음날 맥그루더 사령관이 또 최명신 준장을 설득하려고 사단 본부를 찾아왔더란 것이다. 최명신은 1시간 반 동안 이런 논리로 맥그루더를 설득하려고 했다고 한다. 우리 군은 내부의 친공산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어서야 했다. 미군 사령관은 한국이 내부로부터 공산화하는 것을 막을 임무도 있는 게 아닌가. 나처럼 공산당을 피해 남아한 사람들이
600만이나 된다. 이들은 공사나 하면 죽는 수밖에 없다. 최명신 사단장은 출동 직전에 중대장급 이상 전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혁명 지지 여부는 자네들 자유의사에 맡긴다고 했다. 그들은 이렇게 소리 지르더란 것이다. 우리는 사단장님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명칭을 바꾸고 사무실을 태평로 옛 국회의사당 건물로 옮겼다. 최고회의 의장은 장도영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부의장은 박정희 소장. 이날 오전 윤보선 대통령은 하야를 결심한다. 그는 최고회의 측에 이 결심을 통보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날이 저물도록 아무도 청와대에 찾아오지 않았다. 이날 밤 8시 윤 대통령은 하야 성명서를 등사하여 언론사에 돌림으로써 성명서를 대신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근본 군사혁명이 발생하면서 나는 무엇보다도 귀중한 인명희생이 없기를 바랐으며 순조롭게 수습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다행히 하늘은 우리를 도와서 이 나라의 일을 군사혁명위원회의 사람들이 맡아보게 하였으며 국민 여러분이 또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안심하고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사혁명위원회 사람들은 이 국민을 하루속히 궁핍에서 건져내 주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장도영은 이 하야 성명이 방송으로 보도된 이후에야 이 중대 사실을 알았다. 5.16 이후 장교들은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긴장된 가운데 정신없이 이리저리로 쫓아다니고 있을 때였다. 대통령에 하야하겠다는 연락도 이런 가운데 장도영에게 닿지 않고 실종되어 버릴 정도였다. 장도영은 하야 성명을 알게 되자 청와대로 올라가려고 맞은편 박정희 방에 들어갔다. 이 시기에 대통령이 사임하면 대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주게 되니 지금 청와대로 같이 올라가서 만류합시다. 그만둔다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정희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장도영은 어이가 없어 말없이 박정희의 얼굴만 쳐다봤다. 그만둔다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장도영은 언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여보, 당신 지금 혁명을 바로 하려는 것이오. 이 시기에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없어지면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이오. 지금 대통령이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가 이 말을 할 때 표정은 냉소적이었다는 것이다. 시간이 없소. 빨리 나하고 올라갑시다. 박정희는 말없이 장도영을 따라 나섰다. 박정희는 이왕 혁명을 하는 마당인데 실권 없는 대통령을 장식물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장도영은 사태 수습에 대통령의 권위를 빌리려 했으니 두 사람의 혁명과는 하늘과 땅 사이만큼 컸다. 청와대를 방문한 장도영은 윤 대통령에게 번의를 간청했다. 각하께서 떠나시면 당장 대외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혁명이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유일한 헌법기관인 대통령께서 물러나시면 수교국과는 물론이고 유엔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외교관들의 견해입니다. 장도영은 밤 늦도록 설득을 계속했다. 그러는 사이 박정희는 혼자서 돌아가고 말았다. 장도영의 그런 설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윤보선은 장도영에게 물었다. 민정이양은 언제 할 거요? 아직 완전한 합의는 못 봤지만 석 달 내지 반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마음에 드시지 않더라도 민정이양 때까지는 대통령으로 계시면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윤보선은 장도영의 성의 있는 설득에 마음이 움직였다. 자신이 물러나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사람은 장도영인데 그가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야를 만류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생각을 했다. 다음날 오후 2시쯤에는 김용식 외무차관이 대통령을 찾아와서 국제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하야를 말렸다. 각하께서 사임하시고 난 후 당장 북괴군이 남침해 와도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국가로 승인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이나 자유우방국가에 호소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김용식은 대통령이 하야하면 우리 정부가 54개 국가 수립해 놓은 국교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보선은 이날 오후 장도영과 박정희가 배석한 가운데 하야를 번복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혁명 내각을 구성했다. 내각 수반 겸 국방부 장관은 장도영, 외무부 장관은 김홍일, 예비역 육군 중장, 내무장관 한신 육군소장, 재무장관 백선진 육군소장, 법무장관 고원증 육군준장, 문교부 장관 문희석 해병대령, 부흥부를 대체한 건설부 장관 박기석 육군대령, 농림부 장관 장경순 육군준장, 상공부 장관 정래혁 육군소장, 보사부 장관 장덕승 공군준장, 교통부 장관 김광옥 해군대령, 최신부 장관 배덕진 육군준장, 국무원 사무처장 김병삼 육군준장, 공보부장 심흥선 육군소장. 이들 14명 중 50대는 한 사람뿐이었다. 40대가 7명, 30대가 6명이었다. 장면 내각 장관들보다도 20세가량이 젊어진 것이다. 거의 한 세대의 연령차였다. 이 세대 교체는 5.16 쿠데타가 혁명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목표 달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감과 추진력으로 무장한 30, 40대가 60대의 민간 정치인들을 대체하고 국가 지도부를 차지한 것이다. 젊어진 국가 지도부는 그 젊음 그대로 전광석화 같은 개혁 조치들을 연일 터뜨리기 시작한다. 패기만만한 장교단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면적인 접수와 개조 작업이 발진한 것이다. 중앙정보부처, 국영기업체, 경찰, 지방행정기관의 장과 간부로 나간 장교들은 현대적 조직 경영을 경험한 당시 대한민국의 가장 선진된 세력이었다. 당시 한국군 장교단 약 6만 명 가운데 약 10%가 도미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 비율은 당시 외무부 공무원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사권, 5.16의 24시, 깡패 소탕, 공무원 숙정. (5월 19일) 오전 장도영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국채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변함이 없으나 정체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장도영은 군정기간에 대해서는 최대로 가능한 한 단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정희 소장은 이 말에 냉소적이었다. 장도영은 또 구 정권의 요인들은 자택에 연금시켰다고 했다. 20일 서울시경국장으로 부임한 이광선 헌병차감은 전 경찰서장들의 사표를 받았다. 계엄사는 이날 절미운동을 호소하면서 밀주양조는 엄단하겠다고 경고하고 혼식과 가루 음식을 권장했다. 총구로서 혁명은 성공했으나 민생고 해결은 총구로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군인들도 깨닫기 시작한다. 다행히 혁명 이후 서울 쌀값은 농촌으로부터의 이파량이 늘어 떨어졌다. 계엄 당국은 매점 매석한 쌀 600가마를 압수 영세민들에게 나눠줬다. 5월 21일은 일요일인데도 각급 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공무원들과 은행원들은 출근했다. 혁명 정부의 엄명 때문이었다. 많은 부서에서는 책임자로 부임하는 젊은 장교들을 맞는 행사를 했다. 군사작전처럼 무섭게 일하고 밀어붙이는 개발연대에 시동이 걸린 것이었다. 깐깐한 군인 한신 내무장관은 취임사를 통해서 용공분자 숙청, 부패 근절과 공정한 인사행정 실시, 직업관료제 도입으로 공무원 신분 보장을 약속했다. 이날 경찰은 깡패, 통금 위반자들을 일제히 단속하고 대낮에 댄스홀에서 춤추던 남녀들을 무허가 옥내 집회 혐의로 구속했다. 계엄 군법회의에 넘어간 댄스한 사람들은 국가 재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이 대낮에 춤을 춘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꾸중을 들은 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오후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부정선거자, 부정축제자, 반민주 행위자들에 대한 처단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특별검찰부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그 처리에 장기간을 소비하였으며 술의 의혹까지 받고 있으므로 특검 간부 17명과 고법 부장판사 1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능률을 중시하는 군사정권다운 조치였다. 육군 헌병감 출신 조흥만 치안국장은 이날 밤 11시 현재 전국에서 용공분자 2014명이 건거됐다고 발표했다. 21일 오후에는 자유당 시절의 정치깡패 두목 이정재를 비롯한 약 200명의 깡패들이 군경의 어모 아래 덕수궁을 출발, 시내 중심가를 행진했다. 이들이 든 플래카드엔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깡패 생활 청산하고 바른 생활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 몸과 마음을 국가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용갈파, 개고기, 까게, 돼지란 이름표도 보였다. 다음날 한신 내무장관은 깡패 두목급들이 지하로 숨었는데 그들이 국내에 있는 한 반드시 잡아넣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한 장관은 형을 다 살고 나온 깡패들 가운데 개전에 정이 있는 사람들은 탄광이나 도로공사장으로 보내 근로정신을 터득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시절 군인들이 외출을 나왔다가 깡패들한테 맞고 들어오는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박정희는 깡패 속당을 맨 먼저 지시했다. 이 조치는 깡패들로부터 시달리던 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5월 22일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23일을 기해 모든 정당사회단체를 해체한다고 포고했다. 비정치적인 단체는 5월 31일까지 재등록하라고 명령했다. 22일 신임 재무장관 백선진 육군소장은 자립경제를 강조했다. 박정희 근대화 전략의 핵심인 자주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의 3자 개념이 벌써 나타나고 있었다. 상공부 장관 정래역 소장은 무역허가 사무지침을 하달했는데 모든 무역허가 서류는 창구에 접수된 지 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며 단 신규 품목이나 불표시 품목에 한해서는 3시간 내에 완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정희식 근대화의 핵심 개념인 시간 단축이 시작된 것이다. 22일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국가 개조에 대한 기획 업무를 담당할 기획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위원장에 한병선 육군 중장을 임명했다. 기획위원회에는 5개 분과위원회가 있었고 여기에는 많은 교수들이 위원으로 발탁됐다. 정치분과위원회에 고려대 교수 윤천주, 오병헌, 동국대 교수 김운퇴, 경제분과위원회에 고려대 교수 조기준, 중앙대 교수 최호진, 탁희준, 사회, 문화분과위원회 서울대 교수 이혜영, 박종홍, 재건기획분과위원회 서울대 교수 이만갑, 현신규, 우병규, 법률분과위원회 서울대 법대 교수 김증한, 국민대 교수 박일경의 이름들이 보인다. 이들은 그 뒤 개발연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2일 혁명정부는 또 대한석공사장에는 김상복 육군소장, 심계원장은 이원엽 육군대령, 조선전업사장에 황인성 육군대령을 임명했다. 혁명 일주일이 지난 5월 22일 현재 전국 경찰이 단속한 범법자는 벌써 22,700명에 달했다. 그 가운데 4,200명은 깡패, 창녀 및 포주도 475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날 장도영 의장은 이색적인 담화를 발표한다.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혁명 지지 시위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지지 시위에 무한히 감사하나 지금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가 재건에 총진군할 시기인 만큼 모든 시위 행동을 중지하고 각자 직장에 돌아가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22일 장도영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최고위원들과 강요들을 이끌고 동작동 국군묘지를 참배한 뒤 범국민운동 대강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용공, 중립주의를 배격한다. 내핍 생활을 강행한다. 근로정신을 발휘한다. 생산을 증진하자. 도의심을 앙양하자는 것이었다. 이날 정래역 상공부 장관은 경성전기주식회사 사장에 조인복 해병대령을 임명하는 등 직할 8개 기업체의 사장들을 모두 장교들로 교체했다. 23일 광주에서는 자신들을 퇴학시킨 교사를 폭행한 2 고등학생이 군사재판에 넘어가 징역 4년과 3년형을 선고받았다. 5월 29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29일 아침부터 서울 시내 다방마다 당국의 지시라고 커피를 일절 팔지 않고 있어 아침에 한 잔으로 습관이 되어 있는 공무원들과 셀러리맨들의 구강을 텁텁하게 하고 있다. 종만 치안국장은 어제 다방업자들을 불러 양담배를 팔지 않고 피우는 것도 삼가고 있는 이때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고 있는 커피를 팔지 말고 생강차나 기타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권장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5월 16일의) 군대 행동은 쿠데타였으나 그 이후 진행된 사태는 우리 민족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대 개혁, 즉 혁명 그 자체였다. 5월 27일 혁명정부는 약 3,000명의 병역기피 공무원을 적발하여 전원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감원으로 남는 예산 7억 환은 국민복리사업에 쓰기로 했다. 5월 28일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부정축제자 처리 기본 요강을 발표했다.
최고회의는 부패 공무원, 기업인, 재산 해외 도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요강에 따라 25명을 이미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발표된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는 그 뒤 혐의가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아예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신빙성에는 문제가 있다. 백두진, 김영선, 유태하 같은 공무원들 이외에 5명의 장성들도 포함돼 있었다. 양국진 전 3군 단장, 백인엽 전 육군 단장, 엄홍섭 전 육군 공병감, 백남권 전 논산훈련소장, 이용훈 전 해군 참모총장. 기업인들 가운데는 대한양회 이정림, 삼호방직 정재호, 대한산업 설경동, 극동해운 남국련, 극동연료 이용범, 화신산업 박흥식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사주들이 포함돼 있었다. 일본에 있던 제1제당의 이병철은 미체포자 명단으로 발표됐다. 수사 대상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1억 환 이상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행위, 외자 구매 외환 또는 그 구매 외자의 배정을 독점함으로써 2억 환 이상의 이득을 취한 자, 2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킨 자 등으로 규정됐다. 5.16 당시의 사회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이때가 텔레비전 전사시대라는 점이 중요하다. 생활이 요란하지도 번잡하지도 않고 간편하던 시대였다. 당시 서울 시민들의 3대 매체는 신문, 라디오, 영화였다. 시민 가구의 55%가 신문을 보고 있었고 51%가 라디오를 갖고 있었다. 시민의 45%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영화를 보고 있었다. 5월 28일 공보부는 계속 발행할 수 있는 신문, 잡지, 통신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강제정비 조치에 따라 64개 중앙지 가운데 15개가 살아남았다. 지방에서는 51개 가운데 24개, 중앙통신사는 252개 중에서 11개가 살았다. 지방통신사 64개는 전부 폐쇄되고 355개의 주간지 가운데선 31개가 남고 130개 지방주간지 가운데선 1개가 살았다. 공보부는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언론사는 등록증을 반납하는 동시에 기자증을 회수하고 금후 일체의 취재 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316개의 통신사가 활동한 민주당 정권 시절 대부분의 통신사들은 기자증을 팔고 많은 기자들은 공갈배가 되어 먹고 살았다. 혁명 주체 박종규 소령도 혁명 모의를 하고 다닐 때 한 통신사로부터 가짜 사진 기자증을 받아 활용했다. 장면 정부의 실패 원인을 논할 때 언론도 면책될 수 없는 것이다. 혁명 정부는 28일 장영순 육군 대령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한신 내무장관은 이날 공무원들의 직무 태도에 대한 지침을 전국에 내려보냈는데 이는 전형적인 군사문화의 확산을 예고한 것이었다. 모든 공무원은 출근 시간 30분 전에 출근해 실내 청소와 환경 정리를 마치고 깨끗한 기분으로 직무에 임할 것. 근무 시간을 엄수하되 지각, 무단 결근, 직무 중에 무단 이석, 외래객 접견 잡담을 엄금할 것. 직무상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고 하명받은 사항은 지정된 시간 내에 완수할 것. 지시 또는 명령한 사항은 반드시 그 결과를 확인하고 검토할 것. 매일의 사무처리 계획을 작성하고 매일의 실적을 확인하여 근무 시간을 단 1분이라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민원 서류 처리에 있어서는 무료 대서 및 시간제 처리를 엄수하고 친절과 봉사를 베풀고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허례의 악습을 바로잡고 간소한 복장과 검소한 생활을 솔선하여 여행할 것. 유흥장 출입을 엄금하고 외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한신 장관은 이런 지시를 내려놓은 뒤 기자들에게 부탁을 하나 했다. 요사이 내 이름으로 나가는 발표문 안에 엄단이니 엄중 처벌이란 말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국민들 앞에 쓰기엔 좋지 않으니 앞으로 삼가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은 혹시 담화문 속에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바꿔주십시오. 5월 28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는 이런 유지의 가십 기사가 실렸다. 서울에서는 군사혁명 이래 계엄 고등군법회의가 2번 있었다. 하나는 춤바람, 다른 하나는 주먹재판이었다. 두 재판마다 기자가 끼어 있어 취재 갔던 기자들이 얼굴을 붉혔다. 자칭 사회일보 기자라는 오모는 이달 말께 취재차 미국 가서 사교하기 위해 춤을 배우려고 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군경통신 기자라는 김모는 경찰서 지서에 들어가서 너희들 비행을 조사하러 왔다.
너희들 모가지를 모조리 자르겠다는 공갈 협박을 하고 기물을 파괴했다는 것. 이 친구는 6천 환을 내고 입사했으며 견습직으로 다니다가 그만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5월 28일자 조선일보 일면 하단의 만물상은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기획위원들 명단을 발표했는데 성명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만물상은 군에서는 공문서를 순 한글로만 써온 지가 오래고 이것으로 타자기의 이용도 많이 되어 있는지라 이제 이것이 일반 행정기관에도 파급될성 싶다면서 동명이인이 많은데 이런 식의 표기로는 혼동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 혁명 정부가 취한 혁명적 조치 중에는 농어촌 고리채 정리도 포함돼 있다. 5월 25일 낮 12시 현재로 농어민이 진 연리 2할 이상의 일체의 고리채에 대해서는 채권 행사를 일시 정지시키기로 한 것이다. 채권, 채무자들은 당국에 신고하고 확정된 채무는 정부가 나서서 정부 보증융자로 빚을 대신 갚도록 한다는 아주 과격한 조치였다. 이 고리채 정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5월 29일 서울시 교육감은 과외 수업과 교내외의 특별학습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군정경찰은 5월 30일부터 3일간 전국에 걸쳐 보행자 지도 훈련을 실시했다. 좌측 통행, 차도 보행 금지, 횡단보도 이용, 신호를 지킬 것. 계엄사령부는 이렇게 국가기강을 잡아가는 가운데서도 장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국토건설 사업만은 종전대로 추진하니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발표했다.